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임신부가 부담하는 병원 외래 진료비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독감 환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에 따라 감염 위험이 큰 곳의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다양한 정보를 내실 있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28명에 달했습니다. 지난 2014년 14명, 2015년 16명 등과 비교하면 지난해 아동학대 사망자 수는 2014년의 2배에 달합니다. 2014년에서 2016년 8월까지 아동학대로 숨진 39명 중 21명은 폭행을 견디다 못해 숨졌고 9명은 친부모나 계부 등의 고의로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가 동반 자살을 시도해 아동만 숨진 경우도 5건이나 됩니다. 올해부터 임신부가 부담하는 병원 외래 진료비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부의 병원 외래 진료 본인 부담률이 병원 종별로 20%포인트씩 모두 내려 임신부 1명이 외래 진료 시 내는 본인 부담금이 평균 44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45.5% 줄어듭니다. 초음파 검사비도 평균 29만 2천 원에서 16만 3천 원으로 44.2% 인하되고 쌍둥이 임산부의 국민행복카드 지원액도 90만 원으로 20만 원 오릅니다. 독감 환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에 따라 조금만 부주의해도 독감에 걸리기 쉬워졌습니다. 이럴 때는 개인 위생뿐만 아니라 감염 위험이 큰 곳의 방문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독감 환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독감 의심 환자가 1000명당 86명으로 기존의 최고치인 1000명당 64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학생들 7세부터 18세까지는 같은 기간 1000명당 195명으로 늘어 2주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학생들의 독감 발생은 방학으로 접어들면서 점차 수그러들 가능성이 크지만 학원 등 단체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독감에 걸렸거나 의심스럽다면 학원 등 단체 생활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독감 유행이 심각해지면서 병원 내 감염도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의 경우 입원 환자와 직원에게서 독감이 빨리 퍼지고 있는 곳들이 상당한 데다 면역력이 약한 입원 환자들은 한 사람만 걸려도 사치간에 퍼진다는 겁니다.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다시 인플루엔자에 감염이 되고 또 전파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인플루엔자의 유행폭이 가라앉을 때까지 병원 방문을 자제를 해주시고 반드시 방문을 해야 된다면 마스크를 착용을 하시고 손위생을 좀 철저하게.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도 독감에 걸려 날짜를 잡지 못하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어 병원 방문을 꼭 해야 한다면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물건을 살 때 마일리지를 쓰면 직접 돈을 낸 부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내게 됩니다. 또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교육비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홈쇼핑, 서점 등 많은 곳에서는 쓴 돈 일부를 적립해 다음 구매 때 쓸 수 있습니다. 이른바 마일리지입니다. 작년까지는 세전 5만 원짜리를 살 때 마일리지 10,000원을 써 4만 원만 내도 부가세는 5만 원의 10%를 내지만 올해부터는 4만 원의 10%만 냅니다. 줄어드는 세금만큼 실제 값이 싸질지는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처럼 다른 곳에서 쌓은 마일리지로 살 때는 지금처럼 과세됩니다. 할인이 아니라 사업자가 카드사에서 보전받기 때문입니다. 서민 부담은 줄고 금융소득 과세는 확대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액, 체험학습비도 연말정산 때 교육비세 공제를 받습니다. 장기저축성 보험 비과세 한도가 일시납은 절반인 1억 원으로 줄고 적립식은 월 150만 원까지만 됩니다. 세금 그물망은 더 촘촘해집니다. 직원 5명 미만 대주주 지분 50%를 넘는 부동산 회사는 부자들의 절세용 회사로 봐 접대비, 차량 비용 한도를 반으로 깎고 운행 기록이 없으면 더 줄입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같은 탈세 논란을 겨냥한 겁니다. 중고차를 사면 구매액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중고차 판매, 출장 뷔페 등은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고용, 투자를 늘리면 유흥주점 같은 소비성 업종을 뺀 모든 업종에서 세제 지원을 받습니다. 또 15세에서 29세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은 5년간 세금을 최고 75%까지 깎아줘 창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장바구니 물가에 마트 갈 때마다 깜짝 놀란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업들이 원료값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올리지만 한번 오른 가격이 내린 적은 없어 서민들의 지갑 사정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탓에 서민들의 겨울이 더 춥습니다. 이미 라면과 맥주는 5, 6%씩 가격이 올랐고 작황 부진 탓에 월동 채소값도 줄줄이 뛰었습니다. 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지난주랑 또 이번 주 가격이 많이 다른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많이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어떤 건 2개 사야 될 것도 하나 줄인다거나. AI 탓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란까지 벌어지자 한 제빵업체는 은근슬쩍 빵값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빵의 재료인 계란가루를 2,100톤씩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가격을 인상했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서민 물가 인상 도미노는 시작됐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을 이유로 오른 제품 가격은 정작 원재료 값이 내린다고 떨어진 적이 없어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다 올랐다 소리만 들었지 내린 것은 없어요. 뭐 살 수가 없어요. 돈 많은 거 가지고 시장 가 살 수가 없어요. 다 올라가지고. 소비 심리가 금융위기 수준으로 뚝 떨어지면서 동네 시장의 상인들도 울산입니다. 시국이 그래서 그래요. 지금 워낙 안 돼요. 너무 안 돼요. 올해에는 일부 지역의 공공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어 서민들의 지갑 사정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에게 퇴직 전 노후 준비를 도와줄 재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재작년 통계청 조사 결과 고령자 절반 이상은 노후를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평균의 4배가 넘는 최하위 수준입니다. 베이비붐 1세대들은 재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했는데 노후 생계를 어떻게 꾸려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처음으로 노후 준비에 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퇴직 전 1회 이상 가까운 지역 노후지원센터를 찾아 필요한 노후 생활비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재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 예정자에게 2번에 걸쳐 연금 가입 내역을 확인한 뒤 부족한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고 전문가가 심층적으로 재무 설계를 해줍니다. 보건당국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노후 부족 자금을 고려해 재정 상태를 시뮬레이션한 안내서도 주기적으로 발송하는 사업도 추진합니다. 연령과 성별에 맞게 스스로 노후 준비 상황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시범마을을 운영해 성공적인 노후 준비 사례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 외에도 고령자의 여가나 대인관계에도 신경 써 건강과 심리상담 등을 관련 기관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계획은 베이비붐 세대 801만 명에게 먼저 적용되고 앞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동해 구체화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의료계는 대리수술의 감염진료, 대리처방 등으로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의사의 명찰 배용이 의무화됩니다.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대형 병원은 3분 진료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많은 환자가 몰립니다. 환자 상태가 심각할수록 검사가 복잡해지고 진료에 참여하는 각 과목별 의사의 수도 늘어납니다. 이때 환자는 접하는 의료진이 누구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형 병원에서는 의료인인 의사와 간호사 외에도 실습을 나온 의대생, 각종 의료기사와 상담사 등 의료인이 아닌 사람과 접촉하는 데다 이들은 직무와 이름이 표기된 명찰을 폐용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의료인을 의료인으로 오인하거나 담당 의사가 바뀌는 일이 발생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일부 개원가에서는 의료인이 해야 하는 시술을 비의료인이 하기도 하는데 명찰을 달지 않아도 되는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는 3월부터 의사는 무조건 명찰을 폐용하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3월 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은 의무적으로 명찰을 폐용해야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환자는 의료 서비스를 시행하는 사람에게 신분 확인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약사의 명찰 폐용 의무화가 시행됐습니다. 무자격자의 불법 의약품 조제를 막고 소비자의 오인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면서 구토 증상까지 동반되는 장염은 겨울철에 집중됩니다. 2014년 12월에 장염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11월보다 72%나 급증한 88만 명으로 1년 중 가장 많았는데 10살 미만 환자가 전체의 30%를 차지했습니다. 어린이가 장염에 잘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겨울철에 장염이 많이 발생하는 큰 원인은 개인 위생에 있습니다. 장염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 로타바이러스는 추위에도 잘 견디는데 날씨가 춥다 보니 손을 덜 씻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가볍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탓에 설사와 구토가 심해져 어른보다 탈수가 빨라질 수 있어서입니다.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개인 위생 관리에 더욱 철저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그 예방주사를 맞으면서 로타바이러스는 조금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노로바이러스가 제일 흔한 장염의 원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예방주사도 없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손자할 수 있고 장염을 앓았다면 물은 끓여서 마시고 당분간은 과일과 채소, 생선회 같은 날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알찬 정보를 쏙쏙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용돈 교육 Q&A 편입니다.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이명선입니다. 우리원은 여성정책을 연구하는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취업 부모의 일가정 양립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책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일가정 양립 문제를 저출산, 여성의 취업, 남성의 육아휴직 등의 문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는 저출산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5년 현재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의 배경에는 정시에 퇴근을 못하고 장시간 근로를 해야 하는 직장 여건에서 여성이 자녀를 낳고 키우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회 환경, 그리고 가정에서는 육아의 책임을 여성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어서 가사노동 분담의 불균형 등이 여성들이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많은 여성들이 결혼과 육아, 임신과 출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취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력 단절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현재 56%인데요. 남성 고용률 76%보다 20%나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그 때문에 OECD 회원국 가운데 여성 고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대국이라고 일컫는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가 녹록지 않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취업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확산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 제도의 이용자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사용률이 높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영세기업에서는 아직까지도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필요로 하는 모든 남녀 근로자들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도 많이 늘었다곤 하지만 2016년 현재 5.6%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는 스웨덴의 남성 육아휴직률 44%에 비하면 아직도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남성이 육아휴직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우리나라 맞벌이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면 94.4%의 여성이 육아휴직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직장에서는 육아휴직을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직장에서 독려해주고 휴직으로 인한 업무 평가, 임금 등의 불이익 없이 휴직을 하기 전에 업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으로 부모가 자녀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기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시차 출퇴근제, 달력 근무제, 재택 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직장 문화가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끝으로 한국형 패밀리센터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집과 가까운
내 지역사회 안에서 아이를 데리고 가서 부모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가 조성되어 있어서 이곳에서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새로운 가족 문화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육아를 지역사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행복한 가정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의 지름길입니다. 일하는 부모의 출산과 육아를 충분히 지원해주고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고려대 홍세희 교수팀이 만 3세에서 5세 자녀를 둔 성인 남녀 2,150명을 대상으로 남편의 양육 참여와 우울감 등의 상관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남편의 양육 참여도가 높다고 응답한 여성일수록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남성의 육아 참여가 아내는 물론 남성 본인의 육아 스트레스까지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소위 독박 육아에 지친 여성들이 많습니다. 육아는 부모 공동의 몫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아 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